10시 39분입니다. KBS 1라디오 KBS 뉴스월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세계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상황을 바탕으로 주요 이슈들 해석하고 그 맥락을 짚어보는 세계의 어제와 오늘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베네수엘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천기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감행한 지 일주일 지났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2주 전이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 1주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군사작전이 임박한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로 군사작전이 감행이 됐고요. 예. 보통 독재자가 이제 쫓겨났을 경우에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뭐 환호하거나 아니면 뭐 동상을 끌어내리거나 이런 모습들이 일반적인데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그런 행위를 하면 반역 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예, 콜렉티보라고 불리는 친마두로 민병대가 지금 거리를 활보하면서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예. 자, 하지만 한편에서는 변화의 움직임도 미미하지만 보이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 임시정부죠. 임시정부는 미국의 요구 사항 가운데 하나였던 정치범 석방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에 따르면 현재 베네수엘라에는 한 800명에서 900명 정도의 정치범들이 있다고 그래요. 단계적이긴 하지만 차례로 지금 정치범을 석방하면서 미국의 요구에 좀 따라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항하는 일종의 고도의 눈치 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미국과 베네수엘라 두 나라는 지금은 뭐 최악의 적대 국가라고 볼 수 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가까운 우방 국가였다면서요. 잘 아시겠지만 1979년에 이란 혁명 전에 이란과 미국은 굉장히 가까운 동맹 국가였어요. 그리고 1980년대 사담 후세인 정권 시절에도 미국과 이라크는 굉장히 친밀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어요. 동맹국이었거든요. 특히 1959년에 쿠바 혁명 직후에 등장했던 베네수엘라의 로물로 베탕쿠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대통령이 시절에는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최고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두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때는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데요. 이때는 굉장히 당시 소련과 냉전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였는데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자원을 두고 소련과 구애 작전을 벌일 정도로 베네수엘라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는데요. 그만큼 전략적인 가치가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미국이 보통은 자기의 대표적인 전략 자산인 전투기를 진짜 친한 우방 아니면 팔지 않거든요. 이 당시 어마어마한 양의 F-16 전투기를 베네수엘라에 판매했습니다. 그 정도로 가까웠죠. 자, 베네수엘라 하면 지금 마두로 대통령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차베스를 먼저 떠오르게 될 그렇습니다. 만큼 요즘도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를 두고 차베스가 다시 소환되고 있는 인물인데요. 마두로의 이제 정치적 스승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권력을 좀 장악하는 과정을 좀 살펴볼까요? 네, 차베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차베스 시절부터의 미국과의 악연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92년에 첫 번째 군세 구테타를 일으킬 당시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공수부대 육군 중령 출신이었어요. 이때 1992년에 첫 번째 군사 구테타를 일으키는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군사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결국 감옥에 가거든요. 실패해서. 근데 이때 국민적 영웅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군부가 어떻게 처리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6년 후에 석방이 되고 1998년에 대통령까지 오르게 되는 거죠. 2002년에 잠깐 또 반 차베스 군사 구테타가 일어나는데 불과 이틀 만에 다시 권좌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차베스를 돌려달라 이렇게 연호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 영웅으로 등극을 해서 2006년, 2012년 대선에 연거푸 승리를 하게 되고요. 2002년 발생한 군사 구테타를 차베스는 어떻게 보느냐. 이 배후엔 미국이 있다. 이렇게 평가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소위 말해서 반미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차베스에 대한 평가는 뭐 국민적 영웅으로 국민들에게는 이제 불렸지만은 좀 극명하게 좀 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죠. 네, 맞습니다. 양면적인 평가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일단은 포퓰리즘 정책을 바탕으로 베네수엘라 경제를 말아먹은 독재자다 이런 혹독한 평가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중 정치를 통해서 진정으로 대중을 사랑한 민중의 대통령이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합니다. 사실 그 차베스 집권 시기에 여러 가지로 좀 운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제 유가가 배럴당 한 $100까지 치솟으면서 호황을 맞게 되는 거죠. 오일머니가 굉장히 베네수엘라 유입되면서 예. 지지율도 동반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베스 정부는 이 시기에 막대한 예산을 빈민층 의료 혜택과 무상교육 등 사회복지 예산에 배정하면서 빈곤율을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권력 강화를 위해서 정적을 탄압한다든지 예. 언론을 통제하는 등 권위주의적이고 독선적인 정치 운영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차베스 대통령은 2013년에 암투병 중에 사망하기 전에요. 예. 지금은 미국에 압송돼 체포돼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를 자신의 후계자로 공식 지명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차베스하고 마두로도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 했었던 건가요? 계속? 그렇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스승과 멘토와 멘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두로가 등장하게 되는데 마두로는 어떤 인물인가요? 네, 마두로는 1962년생이고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성장 배경은 굉장히 불우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빈민촌에서 성장을 주로 했고 아버지도 노동운동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부터 노동운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아마 몸으로 체험하고 성장을 한 것 같고요. 예. 고교 시절에는 좌파 조직에 가입을 해서 퇴교 조치까지 당한 경험도 있습니다. 1986년부터 87년까지 쿠바에서 유학을 하면서 2년간 정치학을 공부하기도 했고요. 예. 쿠바에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마두로가 택한 직업이 바로 버스 운전기사였어요. 이 부분은 이제 외신에서도 좀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는 동시에 카라카스 버스 지하철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노동계 거물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예. 결정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멘토죠. 차베스를 만나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2005년에는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으로 선출되고 예. 2013년 마침내 차베스의 뒤를 이어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차베스가 이제 마두로를 공식 후계자로 지명했잖아요. 네. 왜 그 마두로를 지명했을까요? 권력을 넘겨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겠습니까? 충성심이겠죠. 내가 지금 추구한 정치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아마 마두로의 충성심을 가장 높게 평가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당시에 전문가들은 좀 다른 평가를 내놨어요. 왜냐하면 마두로가 전통적으로 군부의 입김이 강한 베네수엘라에서 군부와 연관성이 아무런 연관이 없거든요. 가장 당시에 유력했던 후계자는 현재의 내무부 장관이에요. 디오스타도 까베오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후계자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가장 강력했었는데 사실은 결국은 마두로로 낙점을 들게 된 거죠. 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2013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마두로는 차베스의 유지와 또 베네수엘라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마두로와 함께 이제 체포됐습니다. 미국으로 압송된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 지금 관심이 좀 집중되는데 동반 압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 마두로를 체포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영부인까지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는데 마두로의 정치적인 스승은 후고 차베스지만요. 차베스와 마두로를 처음 이렇게 만나게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실리아 플로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주선을 연결해 준 사람도 플로레스고요. 실리아 플로렌스는 마두로보다는 6살 연상이고요. 두 사람은 마두로가 대통령에 취임하던 2013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실 재혼이에요. 그리고 마두로는 플로레스를 단순한 영부인이 아니라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네수엘라 조국의 첫 번째 전사다. 이렇게 부를 만큼 그녀의 정치적 역할을 강조했고요. 사실상의 정치적 공동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압송 과정에서 마두로와 함께 세트로 묶어서 플로레스를 압송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정치적 경력이 있냐면요. 2000년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선출됐었고요. 정치적인 커리어가 대단한 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베네수엘라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직을 맡은 역량 있는 또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도 영향이 있는 영부인이군요. 자, 어찌됐든 이제 미국의 군사 개입해서 마두로 정권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후에 베네수엘라 상황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매일매일 지금 상황이 유동적으로 그렇죠.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당분간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경제적 혼란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과연 마두로의 뒤를 이을 정권의 향배에 세계적인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일단 미국의 선택은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베네수엘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시 권력 기간은 90일이거든요. 90일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지 차기 대권 주자가 나와야 됩니다. 예. 현재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델시 로드리게스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현 내무부 장관 디오스타도 까베오, 그리고 2024년 대선에서 마두로의 부정선거로 승리하고도 패한 비운의 정치인이죠. 현재는 지금 스페인에 망명 중인 에드문도 곤잘레스, 그리고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시권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예. 노벨 평화상 수상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확보한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도 아직까지는 대권 후보 명단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 하나 변수가 있어요. 예.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건데요. 뭐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을 베네수엘라에 총독으로 임명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예. 이 보도는 지금 약간 주춤한 상황인데 예.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완전히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예. 새로운 변수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 그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혹시 마차도를 임명하지 않을까 했는데 맞습니다. 그런 분석이 유력했었죠. 그렇죠. 근데 미국의 선택이 이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결정적으로 CIA 내부 보고서가 아마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마차도와 같은 극단적인 반마두로 인물을 권력에 앉혀놓으면 일단은 군부의 반발이 우려된다. 그리고 극렬 마두로 지지자들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를 마차도가 감당할 만한 정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특히 내부의 지지도가 낮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양어를 좀 쓰면은 She's very nice woman, but she doesn't have the respect. 이게 뭐냐? 국민들로부터 지지가 부족하다. 좀 불안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베네수엘라 침공 사태하는 걸 보면서 대외 전략, 특히 이제 중남미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를 좀 인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주변 나라들도 걱정하고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다음 타깃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중남미 국가에서는 두 나라를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쿠바와 지금 콜롬비아인데 제가 지금 가장 업데이트된 뉴욕 타임스 기사를 지금 제가 직접 뽑아왔는데요. 요 이제 기사에 따르면 불과 며칠 전에 구스타포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극적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는데 1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그래요. 이제 구스타보 페트로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굉장히 지금 조급하죠. 왜냐? 칼날이 곧바로 자기한테 닥쳐올 것 같으니까요. 뭐 1시간 동안 통화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국면 전환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쿠바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 침공할 이유가 없다. 왜? 쿠바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1시간 통화를 해서 콜롬비아가 조금은 일단은 국면 전환된 것 같아요. 그래요? 공격적인 예봉은 피했지만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두로와도 통화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랬군요. 그때 아마 마두로가 물러났다면 글쎄요. 뭐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겠습니다만 이번에 페트로 대통령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역시 콜롬비아 타겟도 뭐 공식적인 것도 마약 뭐 이런 건가요? 그게 가장 크죠. 일단은 페트로 대통령이 그 마약을 처리하는 방식이 미국과 극명하게 다릅니다. 지금 아마 그러면 이번에 계기로 페트로 대통령이 미국의 방식을 수용할 방식이 굉장히 높고요. 일단 페트로 대통령은 올해 5월 달에 물러나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마두로처럼 이렇게 강제적으로 쪽지캐처럼 집어낼 이유가 좀 떨어지는 거죠. 어쨌건 간에 콜롬비아의 친미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포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어제와 오늘 그 베네수엘라 최근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박청기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오늘 10시 50분 전남 해남 지역에 대설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외출 자제하고 미끄럼 낙상 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외출 시에도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또 날씨가 추우니까 운전할 때 빙판길 될 수 있거든요. 도로 살얼음에 유의하고 충분히 감속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의 비닐하우스, 임시 건축물 주변 접근근 강풍도 지금 불고 있어서요. 정말 그 시설물 관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빙판길 위험이 있는 곳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해야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린 상황 함께 공유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주 토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